양심의 가책으로 남겨둡니다. 2023년 3월 7일 새벽 4시 부산교도소에서 간암으로 죽은 청부살인업자 최민수의 유품에서 발견된 메모였습니다. 퇴직을 사흘 앞둔 김종석 형사는 한밤중에 걸려온 교도소의 전화를 받고 경찰서로 나왔죠. 37년 경찰 인생이 끝나가는 시점에 왜 하필 이런 전화가 온 걸까요? 최민수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 숨겨둔 낡은 USB. 그 안에는 2008년 3월 15일 부산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몰래 찍은 영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 한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 바로 그날 밤 신혼 한 달 된 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5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실종 사건. 종석은 직감했습니다. 이 USB가 자신이 평생 풀지 못한 사건의 열쇠라는 것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이 사랑과 집착, 배신이 뒤엉킨 비극이었다는 건 아직 몰랐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세상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7일 부산교도소 의무과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새벽 4시였습니다. 간암 말기로 투병 중이던 재소자 최민수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죠. 35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그의 나이 52세. 살인 청부업으로 적어도 12명을 죽인 것으로 알려진 그였지만 죽음 앞에선 그저 야위고 초라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유품 정리 좀 도와주세요. 교도관 박상훈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최민수의 독방은 의외로 깔끔했어요. 책 몇 권, 편지 뭉치, 그리고 낡은 성경책. 15년간 단 한 번도 면회객이 없었던 그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이었죠. 박상훈이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올리는 순간 비닐에 쌓인 작은 USB와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양심의 가책으로 남겨둡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편 같은 시각 부산경찰청 강력계 사무실에선 종석이 홀로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7년. 23세 순경으로 시작해 60까지 온 긴 세월이었죠. 책상 서랍을 열자 먼지 쌓인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해결한 사건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 종석의 손이 한 파일에서 멈췄습니다. 2008년 신혼부부 실종 사건이라고 적힌 케이스 파일이었어요. 종석은 잠시 망설이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꽃가게를 운영하던 윤서연과 회사원 강태연의 웨딩 사진이 있었죠.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미소가 15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왜 사라진 거야, 너희들은? 종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났어요. 당시 45살이던 그는 이 사건을 풀기 위해 6개월을 매달렸었죠. 서연의 어머니 박영애 씨가 매주 찾아와 울며 딸을 찾아달라고 애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사무실 벽시계가 5시를 가리켰습니다. 종석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부산항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사흘 뒤면 정년퇴직입니다. 아내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고 딸은 은퇴 파티를 준비한다며 들떠 있었어요. 김 계장님, 벌써 나오셨네요? 후배 형사 정민호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잠이 안 와서. 자네도 일찍 나왔네. 제가 당직이잖아요. 근데 계장님, 그 파일은? 민호가 종석의 책상 위 파일을 보며 말했습니다. 2008년 사건이요? 아직도 그게 마음에 걸리시는구나. 종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형사 생활하면서 못 잡은 놈들, 못 찾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근데 이 사건은 유독 마음에 남아. 신혼 1개월 된 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나? 당시에 CCTV도 별로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다면서요. 그래.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꽃가게 손님이었는데 서연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꽃을 팔고 있었다고 했지. 그날 저녁 7시까지는 분명 가게에 있었어요. 종석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부산교도소라는 발신자가 떴습니다. 여보세요? 김종석 계장입니다. 아, 김 계장님. 부산교도소 교도관 박상훈입니다. 새벽에 죄송한데요. 혹시 2008년 실종사건 담당하셨죠? 종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최민수라는 재소자가 오늘 새벽에 사망했는데요. 유품에서 이상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USB하고 편지인데 2008년 사건과 관련 있을 것 같아서요. 종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죠.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종석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15년. 그 긴 세월 동안 묻혀있던 무언가가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종석은 파일을 집어들고 재킷을 걸쳤어요. 계장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야. 난 곧 퇴직하는 사람이고 이건 공식 수사도 아니야. 하지만 민호는 이미 차 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운전이라도 제가 할게요.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종석은 문득 15년 전 그날 아침이 떠올랐어요. 서연의 어머니가 처음 실종 신고를 하러 왔던 날도 이렇게 붉은 아침이었습니다. 차는 교도소를 향해 달렸습니다. 종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형사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미해결 사건에 대한 집착이었을까요? 어쨌든 그의 37년 경찰 인생의 마지막 사흘이 평범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부산교도소 접견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종석과 민호는 교도관 박상훈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상훈이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긴 USB와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종석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편지를 펼치자 연필로 쓴 글씨가 보였죠. 2008년 3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블루하버 아파트 1207동. 죄송합니다. 이제야 말합니다. 종석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주소는 서연과 태연이 살던 신혼집이었어요. 민호가 종석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계장님, 괜찮으세요? 종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읽었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마치 더 쓰려다가 멈춘 것처럼 보였죠. 최민수가 정확히 언제 이걸 숨겨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간암 선고받고 나서부터 뭔가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상훈이 설명했습니다. 종석은 USB를 들어 올렸어요.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상태는 양호해 보였습니다. 이 USB 내용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증거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뒀습니다. 종석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서 확인해 보시죠. USB를 연결하자 폴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2008년 3월이라는 이름이었죠. 안에는 동영상 파일 여러 개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종석이 첫 번째 동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어둡고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몰래 촬영한 것처럼 각도가 불안정했죠. 그때 민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장님, 이거
블루아버 아파트 복도 같은데요?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들을 수 있었어요. 응, 알았어. 그렇게 할게. 서연이는 내가. 응, 걱정하지 마. 종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강태현이었어요. 15년 전 사라진 바로 그 남편이었죠. 민호가 화면을 정지시키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법이죠. 아무리 완벽하게 숨긴다 해도 결국은. 종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그럴까? 정말 그럴까? 민호야, 난 37년 동안 수많은 사건을 봤어. 진실이 드러난 경우도 있었지만 영원히 묻힌 경우가 더 많았지. 종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의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2008년 그 신혼부부 사건. 나는 정말 열심히 찾았어. 태연 씨 회사 동료들, 서연 씨 꽃가게 단골들, 친구들, 가족들. 다 만나봤지. 근데 아무도 이상한 점을 못 봤다고 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뭐죠? 태연 씨가 누군가와 뭔가를 계획하는 것 같은데. 종석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사진이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한 여자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긴 머리와 검은 코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종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상훈이 말했어요. 최민수가 살인 청부업을 하기 전에는 사설 탐정 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불법 도청, 몰래 촬영 같은 거요. 종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죠. 왜 최민수가 이 부부를 감시했을까? 누가 시킨 걸까? 계장님, 이거 보세요. 민호가 마지막 동영상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파일명이 3월 15일 밤이었어요. 종석이 클릭하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이번엔 실내였죠. 어둡지만 거실처럼 보였어요. 안 돼, 태연아. 이건 미친 짓이야.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종석의 가슴이 쿵쾅거렸죠. 다른 방법이 없어. 그 여자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것 같았어요. 영상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종석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들이 더 큰 의문으로 변하고 있었죠. 그 여자? 누구를 말하는 거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장님, 이거 공식적으로 재수사 요청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종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사흘 뒤면 퇴직이야. 게다가 이 증거의 출처가 최민수라니.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종석의 눈빛은 이미 불타고 있었어요. 형사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죠. 그는 USB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상훈 씨, 최민수의 다른 유품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세 사람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종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말 모든 진실이 드러날까? 아니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묻히는 걸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무감과 회의감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서연 씨 어머니가 아직도 딸을 기다리고 계세요. 종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경찰서에 오셔서 물어보시죠. 혹시 새로운 소식 없냐고.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15년 동안이나요? 그래. 73살이신데도 포기를 안 하셔. 딸이 살아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으시는 것 같아.
종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었죠. 이제 진실의 단서가 나타났지만 그것이 희망인지 절망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종석은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008년 당시 수사 노트였어요. 갈색으로 변한 종이를 넘기자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보였죠. 민호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연, 당시 34살. 중견 무역회사 대리. 윤서연, 33살. 꽃가게 운영. 종석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정수진. 그래, 이 여자가 있었지. 민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수진이요?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었나요? 종석이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15년 전을 회상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멀어졌어요. 강태연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첫사랑이라고 했지. 당시 수사할 때 태연 씨 친구들이 진술했어. 그 둘이 얼마나 유명한 커플이었는지. 종석은 수첩을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나서 대학 때까지 사귀었대. 강태연은 밴드 활동도 하고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정수진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완전히 변했다고 하더군. 근데 정수진 씨 집안에서 극구 반대했다는 거야. 태연 씨 집이 가난했거든. 민호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건가요? 응.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정수진 씨가 부모가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는데 3년 만에 이혼했대. 그리고 다시 태연 씨를 찾아갔지. 그때 태연 씨는 이미 서연 씨와 결혼 준비 중이었는데도 종석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여보, 아침도 안 먹고 나갔다며? 민호가 전화했어. 미안. 급한 일이 있어서. 퇴직 사흘 앞두고 무슨 급한 일이 있어? 제주도 숙소도 예약했는데. 종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섭섭함이 섞여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정리할 게 있어서. 전화를 끊고 종석은 다시 수첩을 봤습니다. 한 페이지에 동그라미가 여러 번 쳐진 메모가 있었어요. 정수진, 2007년 독일인과 재혼. 2008년 1월 독일 이주. 민호가 놀랐습니다. 그럼 사건 당시엔 독일에 있었다는 거네요? 그래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어. 출입국 기록도 확인했고. 근데 종석이 USB에서 본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태연이 누군가와 통화하던 모습이 선명했어요. 이제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 태연 씨 통화 기록을 봤는데 국제 전화가 꽤 많았거든. 당시엔 업무상 해외 거래처와 통화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종석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항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민호야, 혹시 2008년 3월 국제전화 기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통신사에 자료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부인이 들어왔어요. 굽은 등, 흰 머리, 그리고 지친 눈빛. 박영희였습니다. 서연의 어머니였죠. 김 형사님 계신가요? 종석이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화요일이 아닌데. 그냥 왔어요. 어제 꿈에 우리 서연이가 나타났거든. 엄마,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종석은 차마 USB 얘기를 꺼낼 수 없었어요. 아직 확실한 게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차라도 한잔 하시고 가세요. 종석이 영희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서연의 웨딩 사진이었습니다. 태연이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서연이를 정말 사랑했죠. 결혼식 날 서연이한테 평생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는데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석은 묵묵히 들었어요. 근데 가끔 태연이가 불안해 보였어요. 누군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달까? 서연이가 걱정하면 괜찮다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했대요. 누군가를 무서워했다고요? 서연이가 그랬어요. 결혼하고 한 달쯤 됐을 때 태연이가 자꾸 뒤를 돌아본다고. 전화가 오면 나가서 받고 문자가 오면 지우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종석이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영희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그날 3월 15일 아침에 서연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오늘 태연이랑 어디 좀 다녀올 거라고. 며칠 연락 안 될 수도 있다고. 그게 마지막이었군요. 사실 이미 오래전 수사 과정에서 몇 번을 들은 이야기였지만 종석은 사라진 딸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박영희의 애틋한 심경을 알기에 처음 들은 이야기처럼 반응해 주었습니다. 네. 그때 서연이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겁에 질린 것 같았달까? 종석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부부가 여행을 간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뭔가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았어요. 민호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계장님, 2008년 당시 태연 씨 회사 동료분이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만나보실래요? 종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영희가 종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15년의 세월이 느껴졌죠. 형사님도 이제 곧 퇴직이시죠? 고생 많으셨어요. 종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퇴직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사건을 그냥 놓을 수는 없었어요. 영희가 나간 후 종석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정수진이라는 여자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독일에 있었다지만 뭔가 이상해. 오후 3시 종석은 민호와 함께 다시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최민수의 유품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교도관 상훈이 작은 창고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낡은 골판지 상자 안에는 최민수의 남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편지들, 수첩, 그리고 상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상자 바닥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이번엔 노란색 봉투였는데 테이프로 꼼꼼하게 봉해져 있었어요. 종석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열쇠 하나와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메모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블루하버 아파트 1207동 1506호 1개월 단기 임대 2008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 카메라는 거실 환풍구 안에. 종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1506호는 서연과 태연이 살던 1507호 바로 옆집이었어요. 민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계장님, 이거 최민수가 옆집에서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야. 종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USB를 다시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이번엔 더 자세히 봐야 했죠. 폴더를 열자 이전에 못 봤던 하위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3월 15일 결정적 증거라는 이름이었어요.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블루하버 아파트 복도가 보였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2008년 3월 15일 오후 6시 30분. 영상 속에서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긴 머리, 검은 선글라스, 그리고 베이지색 코트. 여자는 1507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태연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왜 여기까지 왔어? 태연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러 왔지. 너도 이제 결심해야 해. 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종석은 그 목소리를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영상이 끊겼어요. 다음 파일은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최민수가 벽에 청음기를 대고 녹음한 것 같았어요. 잡음이 심했지만 대화 내용은 들을 수 있었죠. 서연이는 내가 처리할게. 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미쳤어? 이게 무슨 소리야? 서연이는 내 아내야. 아내? 내가 허락하지 않은 결혼이잖아. 넌 원래 내 거야, 태연아. 종석과 민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정수진, 제발. 이러지 마. 난 서연이를 사랑해. 정수진. 종석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가 드러난 거죠. 사랑? 그럼 내 딸은? 우리 딸 생각은 안 해? 그건 실수였어. 넌 이미 결혼한 상태였잖아. 이제 이혼했어. 독일 남편하고도 끝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차례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수진, 난 못해. 서연이한테 그런 짓은 못해. 그럼 내가 택해. 서연이가 조용히 사라지든가 아니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끊겼습니다. 종석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다시 영상이었어요. 시간은 밤 11시. 복도 CCTV 각도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한 남자가 큰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민수였어요. 민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계장님, 저 가방. 종석도 알아챘습니다. 가방이 너무 무거워 보였어요. 최민수가 엘리베이터에 가방을 싣는 장면이 찍혔는데 가방 하나를 들 때마다 온몸에 힘을 주는 게 보였죠. 마지막 파일은 텍스트 문서였습니다. 최민수가 직접 쓴 것 같았어요. 2008년 3월 15일. 정수진으로부터 의뢰받은 일을 완수했다. 부부를 처리하고 시신을 옮겼다. 장소는 그녀가 지정한 곳. 하지만 남편 강태연이 마지막에 저항했다. 우리 아이만은 이라고 중얼거렸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정수진이 약속한 잔금 5천만 원은 독일 계좌로 입금됐다. 종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정수진이 최민수를 고용해 서연과 태연을 죽인 거였죠. 그것도 태연을 협박해서 동의를 구한 뒤에. 계장님, 이거 확실한 증거 아닌가요? 민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종석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복잡했어요. 증거는 확실해. 하지만 최민수는 이미 죽었고 정수진은 독일에 있어. 게다가 이 영상들이 불법 촬영이라. 그때 종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종석 형사님이시죠? 저는 기자 이수진입니다. 최민수 사망 건으로 취재 중인데 혹시 2008년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종석이 놀랐습니다. 벌써 언론에 알려진 건가요? 어떻게 아셨죠? 교도소 관계자가 제보했어요. 형사님, 이 사건 정말 살인 사건이었나요? 저녁 7시 종석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USB, 최민수의 메모, 그리고 15년 전 수사 파일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민호는 이미 퇴근했고 사무실엔 컴퓨터 펜 소리만 윙윙거렸죠. 종석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쪽에선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흥분이, 다른 한쪽에선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의구심이 충돌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아직도 안 왔어? 저녁도 차려놨는데 다 식었잖아. 미안. 좀 더 있다가 갈게. 내일 모레가 퇴직인데 뭘 그렇게 정리할 게 많아? 딸도 와서 기다리고 있어. 종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왔다는 말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종석은 다시 증거들을 받습니다. 이수진 기자에게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이 증거들을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장이었어요. 63살의 서장은 종석보다 3년 선배였죠. 종석아, 아직 있었구나. 네, 서장님. 서장이 종석의 책상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2008년 사건 파일이네. 왜 이걸 다시 보고 있어? 종석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최민수 유품에서. 최민수? 그 청부살인업자? 종석이 USB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영상을 보고 난 후 서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죠. 종석아, 이건 불법 촬영이야. 증거 능력이 없어. 하지만 진실이. 진실? 최민수는 죽었고 정수진은 독일에 있어. 공소시효도 애매하고. 게다가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열면 위에서 뭐라고 하겠어? 서장의 말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종석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박영애 씨가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지. 확실하지 않은 걸로 희망을 줬다가 무너뜨리면 더 잔인한 거야. 서장이 나가고 종석은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부산항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온 종석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거실에선 아내와 딸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일어나 종석을 안았습니다. 아빠, 퇴직 축하해요.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쉬셔야죠. 28살의 지은이는 간호사였습니다. 종석의 자랑이었죠.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밥 데워줄게. 어서 씻고 와. 저녁을 먹으며 종석은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주도 일정, 호텔 예약, 렌터카, 모든 게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빠, 무슨 생각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종석이 억지로 웃었어요. 아니야. 그냥 실감이 안 나서. 식사 후 종석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08년 당시 찍은 사진이었죠. 서연의 꽃가게 앞에서 찍은 거였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문득 태연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이만은 정수진과 태연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종석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정수진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2007년 독일 이주, 그 이후 소식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2015년 독일 현지 신문 기사였어요. 한국계 여성의 딸, 교통사고로 사망. 기사는 짧았지만 정수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15살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내용이었죠. 종석은 계산해 봤습니다. 2015년에 15살이면 2000년생. 태연과 정수진이 대학 때 사귄 시기와 맞아떨어졌어요. 종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수진이 그토록 집착한 이유였을까요? 태연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때문에? 그때 아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내일 모레면 끝이잖아. 37년이면 충분히 했어. 이제 우리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잖아.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종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죠. 그동안 종석을 기다리며 늙어간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그 조금이 또 몇 년이 될까봐 무서워. 아내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종석은 혼자 남아 고민에 빠졌어요. 새벽 2시, 종석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나가 물을 마시다가 창밖을 봤어요. 달빛이 환했죠. 문득 박영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와 묻는 그 간절한 눈빛.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면 종석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받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무엇보다 태연도 어느 정도 공모했다는 사실. 이걸 박영희에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사위가 딸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걸 알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종석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걸 묻어둬야 할까요?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데.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어머니께는 딸이 어떻게 됐는지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종석은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면 퇴직입니다. 그냥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파헤쳐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종석은 집을 나서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죠. 종석은 차에 시동을 걸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였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종석은 곧장 증거보관실로 향했습니다. USB와 최민수의 메모들을 복사본과 함께 정리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박영희의 번호였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신호음이 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김종석입니다. 아, 형사님. 무슨 일이세요? 화요일이 아닌데. 종석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잠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죠. 혹시 우리 서연이 소식이 있나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에 어머님 댁 근처 카페에서 뵐까요? 전화를 끊고 종석은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만 도와줘. 마지막 부탁이야. 1시간 후 종석은 영희의 집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영희가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15년의 세월이 그녀의 걸음걸이에도 새겨져 있었죠. 카페 문이 열리고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눈주위가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종석 앞에 앉은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어요. 형사님, 제발.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종석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영희 쪽으로 돌리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어머님,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괜찮아요. 1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뭘 못 듣겠어요. 진실이 알고 싶어요. 종석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수의 죽음, USB 발견, 그리고 영상 속 내용들, 정수진이라는 여자의 존재까지. 영희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럼 우리 서연이가
정말로. 영희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종석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로 봤을 때 태연이도요? 태연이도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종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서연이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종석은 정수진과 태연의 관계 그리고 협박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내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죠. 그 정수진이라는 여자, 지금 어디 있나요? 독일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영희가 종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형사님, 처벌이 안 되더라도 진실은 밝혀주세요. 우리 서연이가 왜 죽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어요. 종석은 영희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퇴직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카페를 나온 종석은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지금 어디야? 사무실인데요. 계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블루하버 아파트로 와. 1506호 확인해 봐야겠어. 지금요? 그거 불법 침입 아닌가요?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할 거야. 그리고 종석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수진 기자한테 연락해. 만나자고. 정말요? 언론에 공개하실 건가요? 어차피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언론의 힘이 필요해. 전화를 끊고 종석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블루하버 아파트로 가는 길, 종석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5년 전 그날 1506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최민수는 어떻게 서연과 태연을 처리했을까요? 시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파트에 도착한 종석은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소장은 60 정도의 남자였어요. 1506호요? 거기 지금 비어 있습니다. 2년째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 왜죠? 글쎄요. 임대료를 낮춰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집만. 종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호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1506호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텅 빈 거실까지만 뭔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죠. 계장님, 여기 보세요. 민호가 거실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환풍구가 있었어요. 최민수가 카메라를 숨겼다던 바로 그곳이었죠. 종석이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작은 구멍이 보였어요. 카메라를 설치했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종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수진 기자였어요. 형사님, 지금 만날 수 있나요?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는데. 무슨 정보요? 정수진 씨가 2개월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종석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수진이 한국에? 그것도 부산에? 오후 2시 해운대의 한 호텔 라운지. 종석과 민호는 이수진 기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35살 정도의 여성이 다가왔어요.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어깨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메고 있었죠. 김종석 형사님이시죠? 저 이수진입니다. 수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형 언론사 탐사보도팀 기자였어요. 종석은 명함을 받으며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젊지만 노련해 보였어요. 정수진이 부산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아셨죠? 수진이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3개월 전부터 최민수를 취재하고 있었어요. 그가 죽기 직전 변호사를 통해 저한테 연락했거든요. 양심 선언을 하고 싶다고. 종석과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간암이 악화되면서 제대로 증언을 못했죠. 대신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 여자가 돌아올 거다. 15년 만에 돌아와서 마무리할 거다라고. 마무리요? 네.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정수진의 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2개월 전에 들어왔더라고요. 수진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공항 CCTV에 찍힌 여자였어요.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체형과 걸음걸이가 보였죠. 이름은 김지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정수진이 맞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정수진의 독일 거주지를 알아냈거든요. 그런데 이웃들이 그녀가 2개월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어요. 짐도 다 두고요. 종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운대 근처 원룸촌에 있어요. 가명으로 월세 계약했죠.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거의 외출을 안 하더라고요. 종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정수진을 만날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그녀가 왜 돌아온 걸까요? 기자님은 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신 거죠? 수진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언니가 2010년에 실종됐어요. 그때부터 미해결 실종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죠. 특히 이 사건은 뭔가 달라요. 단순 실종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수진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석은 그녀를 신뢰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확보한 증거가 있습니다. 종석이 USB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메모를 하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영상 얘기가 나오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죠. 그 영상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불법 촬영이라 증거 능력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고 진실을 알리는 건 언론의 역할이에요. 제가 기사화하면 여론이 움직일 겁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법적 처벌이 어렵다면 최소한 사회적 심판은 받게 해야 했어요.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던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수진이 움직이고 있대요. 제 정보원이 방금 봤는데 큰 가방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종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택시를 탔는데. 잠깐만요. 수진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어요. 영도 쪽으로 간대요. 왜 영도로 가는 거지? 종석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영도는 바다와 가까운 곳이었죠. 혹시 시신을 버린 장소가? 따라가야 합니다. 세 사람이 급히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며 수진이 말했어요. 형사님,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정수진이 한국에 온 진짜 이유 말이에요. 뭔가요? 강태현 씨 아버지가 치매 초기라고 들었어요. 기억이 오락가락한다고. 종석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생각해 보세요. 태연 씨 아버지가 유일한 가족이에요. 만약 그분이 아들의 유품이나 흔적을 갖고 있다면 정수진 입장에선 그걸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종석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수진이 마무리하러 왔다는 최민수의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증거를 인멸하러 온 거였죠. 태연 씨 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민호가 휴대폰으로 검색하며 말했습니다. 영도에 있는 요양원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요양원.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정수진이 향하는 곳이 바로 그곳일지도 몰랐어요. 차에 올라타며 종석이 말했습니다. 기자님, 이 일이 어떻게 끝나든 모든 걸 기사화해 주세요. 진실이 묻히면 안 됩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15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겁니다. 언론의 힘으로요. 차가 영도대교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석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퇴직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현직 형사였습니다. 정수진과의 대면이 임박했어요. 영도대교를 건너는 동안 수진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나타났어요. 형사님, 이거 보세요. 제가 독일 취재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예요. 종석이 신호대기 중에 화면을 흘끗 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정수진이 2008년 3월 16일 최민수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3천만 원을 보냈죠. 민호가 뒷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8천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수진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정수진의 딸 사망보험금이 2015년에 지급됐는데 그 금액이 정확히 10억이었어요. 종석의 손이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딸의 죽음으로 받은 보험금. 그것도 10억이라니. 보험 가입 시기가 언제죠? 2014년이요. 딸이 죽기 1년 전이에요. 그것도 여러 보험사에 분산해서 가입했더라고요.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석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정수진이라는 여자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었죠.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 위의 하얀 건물이었어요. 주차장에 택시 한 대가 막 떠나고 있었죠. 저 택시예요. 수진이 외쳤습니다. 종석이 급히 차를 세우고 세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요양원 입구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종석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여자분이 들어왔죠? 어디로 갔나요? 아, 네. 강태현 씨 아버님 면회 오신 분이요? 3층 301호실로 가셨어요. 종석이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손을 넣어 막았어요. 세 사람이 올라탔죠. 3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에 긴 머리. 정수진이었어요. 그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종석이 소리쳤습니다. 정수진 씨.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나이는 47살 정도,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죠. 누구시죠? 김종석 형사입니다. 2008년 사건 담당자였죠. 정수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전 그저 아버님 뵈러 왔을 뿐인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노인이 나왔습니다. 77살의 강태현 아버지였어요. 흐릿한 눈빛으로 정수진을 바라봤죠. 수진이구나. 태연이는? 태연이도 같이 왔니? 정수진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태연이는 일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 그 아이가 너무 바쁘구나. 근데 서연이는? 며느리는 언제 오니? 노인의 말에 정수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님, 제가 가져온 거 드릴게요. 잠시만요. 정수진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종석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정수진 씨, 잠시 얘기 좀 나눌까요? 무슨 얘기요? 최민수를 아시죠? 순간 정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수진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송금 내역이 화면에 떴죠. 2008년 3월 독일에서 최민수 계좌로 8천만 원을 보내셨네요. 정수진이 수진을 날카롭게 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기자입니다. 이수진이라고 하죠. 정수진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15년 전 일을 왜 지금 와서 캐묻는 거죠? 종석이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민수가 남긴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이 서연 씨와 태연 씨를 죽이도록 사주한 증거요. 정수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도전적인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증거, 죽은 사람이 남긴 불법 촬영물이 증거가 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노인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연아, 태연이 왔구나. 모두가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노인은 허공을 보며 계속 말했죠. 아빠 미안해. 서연이랑 같이 가야 해. 정수진이 무서워. 그 여자가 우리를 죽일 거야. 정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인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3월 15일. 비가 왔어. 서연이가 울었어. 살려달라고. 수진아, 제발 그만해. 종석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3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노인이 종석을 멍하니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태연이가, 내 아들이 바다에 버려졌어. 정수진이 시킨 거야. 최민수라는 놈이 와서. 정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으로 녹화를 시작했어요. 노인의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태연이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어. 아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서연이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민호가 정수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수진 씨, 서에 같이 가시죠. 정수진이 가방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증거도 없고 시효도 지났잖아요. 종석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시효는 살인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국에 온 진짜 이유도 알아요. 증거 인멸하러 온 거죠? 정수진의 눈에서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태연이는 내 거였어. 처음부터 내 거였다고. 그런데 그 여자가 서연이가 빼앗아 갔어. 정수진이 복도 끝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바로 뒤를 쫓았어요. 하지만 정수진은 비상계단으로 몸을 던졌고 순식간에 사라졌죠. 종석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주변 봉쇄 요청합니다. 용의자 도주 중.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수진 기자님이시죠? 저는 부산교도소 재소자 박준호입니다. 최민수 형님과 같은 방을 썼던. 수진이 종석을 봤습니다. 종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형님이 죽기 전에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만약 김종석 형사나 기자가 찾아오면 이 얘기를 전해달라고. 종석이 전화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08년 3월 15일 형님이 그 부부를 처리했는데요. 처음 계획은 아내만 죽이는 거였대요. 정수진이란 여자가 그렇게 부탁했다고. 그런데요. 강태현이란 남자가 처음엔 동의했대요. 아내가 사고로 죽은 것처럼 꾸미기로 했다고. 근데 막상 그날이 되니까 그 남자가 마음을 바꿨나 봐요. 종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연이 처음엔 공모했다는 거였어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 말로는 태연이란 남자가 울면서 못하겠다고 했대요. 아내를 살려달라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그래서 정수진이 화가 났고 결국 둘 다 처리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최민수가 직접 그렇게 말했나요? 네.
형님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그 남자가 마지막에 우리 아이는 죄가 없다고 했다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수진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죠? 정수진과 태연 사이에 딸이 있었대요. 대학 때 낳은 아이인데 정수진이 혼자 키웠다고. 태연은 그 아이 때문에 정수진한테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종석이 물었습니다. 시신은 어디에? 영도 앞바다요. 형님이 둘을 큰 가방에 넣어서 배로 나갔대요. 새벽 3시쯤이었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종석과 수지는 서로를 봤어요.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죠. 그때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정수진을 놓쳤어요. 택시 타고 갔는데. 종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준호의 증언, 노인의 기억, 그리고 USB의 영상들. 세 사람이 요양원을 나오려는 순간 강태연의 아버지가 따라 나왔습니다. 맑은 정신이 돌아온 듯 했어요. 형사님, 잠깐만요. 종석이 돌아봤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가끔 이렇게 정신이 돌아와요. 아버님, 노인이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태연이가 실종되기 전날 제게 붙여온 거예요. 15년 동안 간직했죠. 종석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아버지, 정수진이 서연이를 죽이려 해요. 제가 막아야 하는데 무서워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정수진을 조심하세요. 그 여자는 위험해요. 우리 딸 은서도. 아니, 이건 제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종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서라는 이름, 정수진과 태연의 딸 이름이었어요. 아버님, 은서가 누구인가요?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연이가 대학 때 정수진과 사귀다가 임신을 시켰어요. 저희가 반대했죠. 정수진 집안도 반대했고 결국 정수진이 혼자 낳아 키웠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연이가 늘 미안해했어요. 딸을 버린 것 같다고. 그래서 정수진이 찾아올 때마다 거절을 못했죠. 협박당하면서도. 수진이 물었습니다. 은서는 어떻게 됐나요? 2015년에 독일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어요. 그 후로 정수진이 더 미쳐버렸다고. 종석이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태연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그는 죽음을 예감했던 거죠. 경찰서로 돌아온 종석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USB 영상, 준호의 증언, 태연의 편지, 송금 기록. 퍼즐이 완성되었어요. 서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수진을 체포영장 신청했어. 공항과 항만도 봉쇄했고 그녀가 왜 한국에 왔는지 이제 알겠어요. 종석이 말했습니다. 단순히 증거인멸이 아니었어요. 15년 만에 진실을 묻으려 했던 거죠. 태연 아버지가 치매로 기억을 잃기 전에. 그때 민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계장님, 정수진이 블루아버 아파트에 나타났대요. 종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블루아버 아파트.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죠. 가자. 거기서 끝내야 해. 세 사람이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종석은 엑셀을 밟으며 생각했어요. 태연은 처음엔 공모자였지만 결국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정수진의 광기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한 또 다른 희생자였죠. 사랑이 아니야. 그건 집착이고 광기였어. 종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정수진을 잡아야 완전히 끝날 거였죠. 블루아버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는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경찰차 여러 대가 이미 도착해 있었죠.
하지만 종석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서장이 다가와 종석의 어깨를 잡았어요. 종석아,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요?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 법적 효력이 없대. 종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장이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어요. 최민수가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은 증거 능력이 없고 치매 환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게다가 정수진이 독일 국적을 취득했대. 이중 국적자라 법적 처리가 복잡해. 민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대로 놓아주란 말인가요? 더 큰 문제는 정수진이 선임해둔 변호사가 있어. 국제 변호사야. 그때 아파트 정문에서 검은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독일인 변호사였죠. 그 뒤를 정수진이 따라 내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정수진이 종석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죽었잖아요. 종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전 그저 옛 연인의 아버님을 뵈러 온 것뿐이에요. 그게 죄인가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아무런 혐의가 없습니다. 계속 괴롭히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수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정수진 씨, 당신이 최민수에게 8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어요. 정수진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죠. 그래요? 그게 뭘 증명하죠? 전 독일에서 사업을 했고 최민수는 제 사업 파트너였어요. 정당한 거래였죠. 딸 은서 씨의 보험금은요? 10억이나 되던데. 정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내 딸이 죽었어요. 보험금을 받는 게 죄인가요? 당신들이 뭔데 내 상처를 건드려요?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김 형사님, 내일이 퇴직이시죠? 37년 경력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 안타깝네요. 종석이 놀랐습니다. 정수진이 자신의 퇴직일까지 알고 있다니. 어떻게? 전 조사를 철저히 하는 편이에요. 형사님 딸도 간호사시더군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종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내 가족을 건드리면 오해하지 마세요. 전 그저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형사님이 저를 괴롭히는 것처럼. 그때 종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큰일 났어. 지은이가 병원에서 갑자기 정직 통보를 받았대. 종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진이 속삭였어요. 병원 이사장이 제 독일 사업 파트너거든요. 우연이네요. 민호가 정수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종석이 막았습니다. 정수진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전 내일 독일로 돌아갑니다.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을 거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 고소장입니다. 계속 저희 의뢰인을 괴롭히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서장이 종석을 잡아당겼습니다. 종석아, 이제 그만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종석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고 증인은 죽었고 가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수진이 종석에게 속삭였습니다. 형사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기사를 쓸 거예요. 기사를 써도 소용없어요.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했어. 정수진이 1507호를 바라봤습니다. 서연과 태연이 살았던 집이었죠. 그녀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연은 나를 배신했어요.
서연이라는 여자를 선택했죠. 그래서 벌을 받은 거예요. 종석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그건 집착이고 광기예요. 정수진이 돌아섰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형사님. 당신은 모를 거예요. 첫사랑을 빼앗긴 기분을. 그녀가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박영희가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것 같았어요. 당신이 정수진이야? 정수진이 멈춰섰습니다. 영희가 다가가며 외쳤어요. 내 딸을 죽인 게 당신이야? 서연이를. 영희가 정수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경찰이 막았어요.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죠. 내 딸을 돌려줘. 서연이를 돌려줘. 정수진은 차가운 눈으로 영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떠나갈 때 그녀가 창문을 내리고 종석에게 말했습니다. 시신을 찾고 싶으시면 영도 앞바다를 뒤져보세요. 15년이 지났으니 뼈만 남았겠지만 차가 사라졌습니다. 종석은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민호가 부축했죠. 계장님. 종석은 울고 있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줬지만 정의는 실현하지 못했어요. 법의 한계, 시간의 벽, 그리고 권력의 힘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종석은 경찰서 자신의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퇴직 시까지 5시간 남았어요. 책상 위에는 검찰청에서 온 공문서가 놓여 있었죠. 2008년 실종사건 관련 재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불가. 사건 재종결 처리. 종석의 손이 무기력하게 떨어졌습니다. 37년 경찰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민호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어두웠죠. 계장님, 정수진이 오전 10시 비행기로 독일로 떠난대요. 공항경찰이 연락했는데 막을 수 없다고. 종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때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님, 죄송해요. 편집장이 기사 보류하래요. 왜요? 정수진 측 변호사가 언론사에 경고장을 보냈대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우리 회사 법무팀이 겁을 먹었어요. 종석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역시 그녀는 모든 걸 준비했군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종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항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죠. 9시 종석은 박영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영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죠. 밤새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형사님, 영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수진을 잡지 못했어요. 영희가 힘겹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이라도 알게 돼서. 근데 형사님, 태연이도 처음엔 동의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종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에 마음을 바꿨어요. 서연 씨를 지키려다가.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 서연이는 남편한테도 배신당한 거네요. 단 한 번이라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영희가 흐느꼈습니다. 종석은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태연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으니까요. 서연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사랑한다던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니. 종석이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태연 씨는 결국 서연 씨를 선택했어요. 목숨을 걸고 막으려 했죠.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런 생각을 한 순간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종석은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11시 서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종석아, 딸 문제는 해결됐어. 병원 측이 정직을 취소했대. 정수진이 떠나서겠죠. 그래도 다행이잖아. 종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수진의 자비인지 아니면 마지막 경고인지 알 수 없었어요. 11시 30분 종석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불명이었죠. 김 형사님, 15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세요? 비가 왔죠. 서연이가 울면서 빌었어요. 하지만 태연은 방관했죠. 그가 먼저 배신한 거예요. 전 단지 정리했을 뿐입니다. 종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진이었어요. 아마 공항에서 보낸 것 같았죠. 마지막 문자가 또 왔습니다. 시신은 영도 앞바다 30m 지점. 좌표는 북위 35도 3분, 동경 129도 5분. 이제 그만 찾아주세요. 그들도 쉬고 싶을 거예요. 종석은 즉시 해경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수진의 비행기는 이륙한 후였어요. 12시 퇴임식이 시작됐습니다. 종석은 무대에 서서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37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종석 경감은 37년간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장의 치사가 이어졌지만 종석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엔 서연과 태연의 얼굴만 떠올랐죠. 15년 만에 진실을 알았지만 정의는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퇴직장을 받는 순간 종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는 웃을 수 없었죠. 오후 2시 종석은 짐을 정리하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에서 아내와 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수고하셨어요. 지은이가 종석을 안았습니다. 아내도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시간이야. 제주도 가자. 종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영도 앞바다에서 해경이 수중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실종된 부부의 시신을 찾기 위한 작업인데요. 종석이 라디오를 껐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사건 끝까지 못 풀어서 마음이 아프지? 아니야. 이제 끝났어. 하지만 종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평생 자신을 따라다닐 거라는 걸,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죄책감이 남은 인생을 괴롭힐 거라는 걸. 저녁 무렵 종석은 집 베란다에서 부산항을 바라봤습니다. 영도 쪽 바다에서 해경 선박들이 작업 중인 게 보였어요. 아마 며칠 안에 시신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정수진은 이미 멀리 떠났죠. 정의란 무엇일까?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한 걸까? 종석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퇴직 사흘째 되는 날 새벽 4시 종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서연과 태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정수진의 차가운 미소가 악몽처럼 따라다녔죠. 아내가 옆에서 돌아 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못 잤어? 미안. 깨웠구나. 종석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제주도 여행 팸플릿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죠. 마음은 여전히 영도 앞바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계장님, 아니 선배님, 지금 일어나셨어요? 응. 무슨 일이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경이 시신을 찾았어요. 종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숨이 막혔어요. 누구다? 네. 정수진이 알려준 좌표 정확히 그 지점에서요. 대형 방수포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대요. 종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차가운 바닷속에 갇혀있던 두 사람.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오전 9시 종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도착했습니다. 퇴직했지만 담당 형사로서 신원 확인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박영희도 와 있었죠. 그녀는 의자에 앉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종석이 다가가자 영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형사님, 정말 우리 서연이가 맞대요? 종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서연과 태연이 확실했죠. 감식 반장이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두개골에 균열이 있는 걸로 봐서 둔기에 의한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희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만 말해요. 종석이 영희를 부축했어요. 그녀는 종석의 팔에 기대어 흐느꼈죠.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감식 반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산업용 대형 방수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쓰는 종류인데 쇠사슬과 콘크리트 블록으로 무게를 더해서 가라앉혔더군요. 종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최민수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처리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15년 동안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뼈만 남은 채로 발견된 두 사람.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죠. 영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찾았으니, 땅에 묻어줄 수 있으니. 오후가 되자 종석은 혼자 영도 앞바다를 찾았습니다. 해경 선박들은 이미 철수했고 바다는 평온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종석은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이곳에 두 사람이 있었다니. 그 긴 세월 동안 아무도 모른 채. 미안합니다. 종석이 바다를 향해 중얼거렸어요. 더 일찍 찾아줬어야 했는데, 더 열심히 수사했어야 했는데,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었어요. 형사님, 자책하지 마세요. 기자님, 수진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독일 소식통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수진이 어제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대요. 종석이 놀라 수진을 봤습니다. 사망이요? 네. 즉사했대요. 빗길에 과속하다가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고. 종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정수진이 죽다니. 법의 심판은 피했지만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경찰은 단순 사고로 보고 있대요. 과속이 원인이었다고. 하지만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말하길 정수진이 사고 직전에 무언가를 피하려는 것처럼 급하게 핸들을 꺾었대요. 마치 누군가를 본 것처럼. 그래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고 종석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영을 본 건 아닐까요? 서연과 태연이.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종석은 서재에 앉아 사건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서연과 태연은 내일 장례를 치르고 정수진은 독일에서 죽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만의 정이었을지도 모르죠. 아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줘. 당신도 그들도 쉬어야 해. 종석이 아내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는 형사 실격이야.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어. 아니야.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진실을 밝혔잖아. 종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부산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진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종석은 자문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서재를 가득 채웠을 뿐이었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세상이었습니다.